BTS에게는 아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윈에게도 아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발견을 한 거잖아요. 거의 확신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열심히 참 많은 일들을 해줘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BTS가 지금 세계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BTS에게는 아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윈에게도 아미가 있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가족이 절대적인 아미였고요. 영어로는 다윈 인더스트리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윈 가족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였어요. 다윈이 제법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 헨리에타라는 딸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아버지를 돕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 하다가 막 혼기도 못 쳤을 거고, 그래서 아마 평생 아빠의 비서, 아빠의 모든 일을 다 돌보고 이렇게 했고요. 아들 중에 하나는 다윈이 수학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한탄스러웠나 봐요. 다윈의 이 종회기원에 보면 수학 공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숫자도 거의 안 나와요.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여기 한 대목에 코끼리 한 쌍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개체군이 성장할 거냐. 요즘 저희는 그 수학 공식이 있어서 대입만 하면 300년 후에 몇 마리가 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다윈은 그런 재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상상해보면 그림으로 그리셨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 세셨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과학자 치고는 수학이 빵점인 사람이었거든요. 수학 정도가 아니라 산수도 좀 불편한 양반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들 중에 하나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에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윈 집은 런던의 남쪽에, 케임브리지 대학은 런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게 상당한 거리인데 툭 하면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책 쓰다가 계산 문제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고 그러느라고 정말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윈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은근히 이용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다윈이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 지질학자 촨스 라일이라든가 친구 식물학자 조셉 후커, 이런 분들이 다윈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서서 참 많은 일들을 해줘요. 그리고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라는 분인데요. 저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에 계신 승려셨죠. 그 당시는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 멘델은 비엔나 대학에 가가지고 통계학으로 석사를 해요. 데이터에 대한 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완두콩을 기르면서 그걸 교배하고, 꼭 우리가 배운 대로 이른바 유전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서 유전 물질은 입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우성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자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부러지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 멘델은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기가 막힌 천재였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윈은 자기 정원에다가 금호초라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식물을 기르시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불완전 우성 배울 때 분꽃 배웠는데 금호초라는 저 식물이 분꽃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개
빨간색이 만약에 흰색보다 우성이다 그러면 꽃을 교배하면 첫 세대에선 다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꽃은 1세대에 당장 분홍꽃이 나와버리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우성이 못 되고 불완전 우성, 색깔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길러보면서 유전 물질이 섞이게 돼 있다. 거의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빨간 물감하고 흰 물감하고 이렇게 섞으면 분홍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수컷의 형질과 암컷의 형질을 이렇게 섞여서 중간이 나오는구나.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윈은 당신의 이론을 유전 물질이 섞인다는 거를 전제로 다 정립을 하신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 참 신기한 게요. 다윈의 서재에도 멘델의 논문이 실려 있는 그 논문집이 꽂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논문 바로 전까지 논문에는 다윈 선생님이 읽은 흔적이 있어요. 밑줄도 좀 그으셨고 뭐 이런데 그 논문만 하얗게 전혀 안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 논문에 또 읽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인데 멘델 논문은 전부 수학이거든요. 뭐 이런 논문이 여기에 있나? 그래서 그냥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윈이 그 당시 멘델의 논문을 읽고 이해하셨다. 그러면 당신의 그 금오초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을 하실 텐데 전혀 뭐 그럴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다윈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멘델의 논문은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그분이 논문을 써서 발표까지 다 했는데도 그걸 읽고 그게 뭐라는 걸 이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1900년에 드브리스라는 학자, 뭐 이런 몇몇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한 실험을 논문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 옛날 문헌을 이렇게 뒤지다가 멘델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결과를 똑같이 다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돌아가신 오스트리아의 승려가 발견한 그거를 찾아내요. 그러나 저러나 다윈은 정말 엉뚱한 유전 법칙을 가지고 다 했는데 그랬으면 예를 들면 종의기원 이 책에 군데군데 펑크가 나야 되잖아요. 잘못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윈 선생님은 문장을 굉장히 애매하게 쓰신 분이에요. 읽어보면 이 뜻 같기도 하고 저 뜻 같기도 하고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상당히 모호하게 글을 쓰시는 바람에 잘못된 유전 이론 가지고도 아주 큰 실수는 안 하시고 그냥 쭉 흘러가신. 근데 그거는 뭐 다행인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레고르 멘델이 유전학의 그 기본을 찾아준 게 다윈의 이론을 살린 거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멘델의 논문이 또 재발견됐다는 것도 다윈한테 참 고마운 거고요.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합의 시대라고 영어로 New Synthesis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나타나요. 다윈은 철저하게 서술적으로 당신의 업적을 남겨놨는데 잭 홀데인이라는 분, 도잔스키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조지 게일러드 심슨이라는 분, 뭐 줄리안 헉슬리 후세 이런 학자들이 유전학과 이거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다윈의 이론을 정량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윈을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뜻밖의 다윈 주변에는 BTS 아미, 뺨칠 아미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윈의 아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